중요한 것은 삶이 무엇을 줄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오늘 책으로 잘난 척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숨막히는 어둠이었습니다. 1500명의 인간이 짐짝처럼 구겨 넣어진 화물칸. 단 한 줌의 신선한 공기도 한 조각의 빛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몸에 기댄 채 공포에 젖은 땀 냄새를 속수무책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나무벽에 갈라진 틈새로 간신히 스며드는 새벽빛, 그것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그 미약한 빛 속에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희망의 조각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기차가 군수 공장으로 향하고 있을 거라 속삭였고 그 헛된 믿음은 지친 영혼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노동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었지만 상상 너머의 절멸은 차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창가에 매달려 있던 누군가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아우슈비츠다.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모든 희망의 파편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500개의 심장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침묵. 차창 밖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뻗은 철조망, 음산한 감시탑, 그리고 유령 같은 인간들의 행렬. 그것은 생의 풍경이 아니라 죽음이 설계한 거대한 기계의 일부였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고요는 악을 쓰듯 질러대는 고함 소리에 갈갈이 찢겼습니다. SS 친위대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플랫폼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은 노역장, 왼쪽은 가스실. 그 단순한 손짓 하나에 수많은 삶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번호 119, 104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옷까지, 소지품, 그리고 그의 삶 그 자체였던 로고테라피 원고까지. 그것은 그의 정신이었고 미래였으며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 원고를 빼앗기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찢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삭발이 이어졌습니다. 온몸의 털이 남김없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벌거벗은 몸들과 함께 샤워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독가스가 아니라 진짜 물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그 찰나 그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벌거벗은 몸뚱이 하나뿐. 잃을 것이라고는 이 나약한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껍데기가 벗겨진 적나라한 실존과 마주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죽고 수감자 119, 104가 태어나는 순간.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의 내면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정신의학자의 눈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수용소에서의 시간은 감정을 마모시켰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타와 굶주림,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 충격과 슬픔을 지나 기이한 무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정신의 자기 방어 기제, 일종의 감정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날도 혹독한 노동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막사 안작은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간신히 붙든 양철 그릇 안에는 멀건 수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심지어 맛있게 수프를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에 미미한 온기를 퍼뜨리는 그 순간의 쾌감. 그것은 고통으로 점철된 하루 속에서 허락된 유일한 부정적 행복. 즉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금 전 밖으로 옮겨진 시체 한 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싸늘하게 굳어 초점을 잃은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불과 2시간 전 바로 옆에서 함께 땅을 파며 몇 마디 말을 나누었던 동료였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이었다면 이 장면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끔찍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리고 속이 뒤집혔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맥박은 빨라지지 않았고 손은 떨리지 않았으며 위장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시체에게 머물렀던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신의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은 수프를 마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굶주림에 충실한 수감자 119, 104였고 다른 한 명은 이 극단적인 상황이 인간의 정신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의사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결핍 상태를 하나의 임상 사례처럼 관찰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신과 의사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기억은 수많은 끔찍한 일상 중 하나로 잊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록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무감각은 인간성의 상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정신이 스스로를 맞추시킨 결과라는 것을. 감정의 촉수를 움츠려야만 견딜 수 있는 이 지옥에서 무감각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입어야 하는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은 영혼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인간을 서서히 비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의 겨울바람은 칼날 같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 죄수들의 행렬은 얼어붙은 땅 위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철로 부설 현장이었습니다. 찢어진 신발 사이로 스며든 냉기가 발에 끔찍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얇은 죄수복은 살을 애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한 동료가 옆에서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까? 만약 아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그 말은 프랭클의 의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 틸리의 모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감시병의 욕설도 삽이 자갈에 부딪히는 쇳소리도 발의 극심한 고통도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 안에 견고한 성체를 짓고 그 안으로 온전히 피신했습니다. 성체 안에서 그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짓는 모습, 용기를 주는 듯한 눈빛, 그가 농담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온 이후 단 한 통의 편지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생각,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아내의 형상은 현실의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영역에 있었습니다. 실제든 아니든 그녀의 모습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새벽의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조차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관조하며 더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는 진리를. 혹한의 강제 노동 현장은 그의 이론을 증명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과 사랑, 그리고 고통. 그중 첫 번째인 일은 이미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원고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두 번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현실을 초월하여 영혼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적 대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가 파헤쳐 놓은 흙더미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시선 속에서 프랭클은 자신의 깨달음이 우주로부터 응답받는 듯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얼어붙은 땅 위에 속박되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사랑의 날개를 달고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겨울, 수용소에는 기이한 낙관론이 퍼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전쟁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와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칠흑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망은 마치 전염병처럼 막사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사망률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노동 환경이 더 가혹해진 것도 새로운 질병이 창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신적인 붕괴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자 삶을 향한 의지마저 함께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아침 점호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고 빵 배급을 받아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누워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수용소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동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삶의 의지를 포기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프랭클은 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전염을 의사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낙담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라는 면역 체계가 붕괴했을 때 인간을 덮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즉 실존적 공허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의 불이 꺼지고 정전이 되었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절망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심리적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막사 안은 발진 티푸스 환자들이 내뿜는 악취와 신음소리, 그리고 얼어붙은 절망의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죽음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필사적인 집단 정신치료였습니다. 어둠이 막사 안을 지배했습니다. 도둑질한 작은 양초 조각이 내는 미미한 불빛만이 사람들의 해골 같은 윤곽을 잠시 비췄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삼켰습니다. 마른 기침과 신음이 어둠을 더욱 끈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삶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이었습니다. 그 관의 한가운데서 빅터 프랭클의 목소리가 나지막하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희망이라는 값싸고 공허한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값싼 위로는 이 절망의 깊이를 모독하는 행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현실을, 그들의 고통을 남김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남을 확률은 28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냉혹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그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영혼의 길을 안내하는 자의 무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물음입니다. 그의 말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의식들에 작은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삶이 매일 매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대답은 말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일부는 과학자나 예술가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의 삶은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저 밖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각자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소중한 얼굴들을 하나씩 불러냈습니다. 잊고 있던 삶의 이유들이 희미한 등불처럼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돌아갈 가족도 완성해야 할 일도 없다 해도 여전히 의미는 존재합니다. 바로 이 고통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삶에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삶의 불가피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단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엄하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어둠 속을 천천히 가르며 흘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유일무이한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이름, 가족, 건강, 그리고 희망까지도. 하지만 그들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단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말이 막사 안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환호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죽음처럼 무겁던 침묵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으로 축 늘어졌던 어깨들이 미세하게 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한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지상 최악의 지옥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어둠 속에서 로고테라피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 속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수용소 정문 위로 하얀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그들은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막사 안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들은 서로를 멍하니 쳐다볼 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꿈꾸었던 그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지만 현실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랭클은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수용소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친 듯이 먹고 싶었고 끝없이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여전히 두꺼운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해방된 죄수들이 겪는 심리적 현상, 2인증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근처의 초원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파릇한 풀들이 밟혔고 저 멀리로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한 들판이 보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생명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는 꽃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그저 색색의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기쁨도 환희도 아름다움도. 수년간의 고통이 그의 감정 회로를 모두 태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나는 자유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 그의 내면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 기이한 무감각은 단순한 트라우마의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이 예견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삶의 목표는 안락이나 행복 같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죠. 그것은 수년간 박탈당했던 책임의 무게가 고스란히 어깨 위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꽃밭 앞에서 망설이던 그 순간 프랭클은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다시금 그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렇다면 삶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해방의 기쁨 대신 찾아온 그 묵직한 질문이야말로 그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의 시작을 알리는 고통스럽고도 성스러운 신호탄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1945년 지옥과도 같았던 3년간의 수용소 생활에서 해방된 직후 단 9일 만에 이 책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단순히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록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학적 증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내와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잃은 처절한 슬픔 속에서도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우리가 삶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있지 않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마지막 자유가 남아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철학 로고테라피는 바로 이 끔찍한 체험 속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프랭클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삶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책장에서 꺼내본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였다. 이 한 문장이면 책으로 잘난 척 성공입니다. 다음 잘난 척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